2025년 5월 지금 지구는 전쟁 직전입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을 향해 전격적인 미사일 공습을 감행하며 전면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인 가운데 그보다 먼저 움직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 정보기관 3군 통합정보부입니다. 그들은 며칠 전 인도 내부 해커로부터 수상한 문서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제목은 프로젝트 K 프로토콜. 가격은 단돈 3만 달러, 4천만 원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를 펼쳐본 순간 파키스탄 당국은 의아함에 빠졌습니다. 이건 왜 한국 이야기뿐이지? 문서의 대부분은 예비군 시스템, K2 소총 분석, 디지털 지휘 통제망 등 대한민국 군사 전략에 대한 세부 분석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이 발발하자 그 문서의 의미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한국을 철저히 예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한국식 모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인도 국방전략분석처 소속 군사전략운영분석관 아제이 프라탑 대령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한국형 전쟁 시스템에 흥미를 느끼고 프로젝트 K 프로토콜이란 이름으로 예비군, 디지털 지휘체계, K2 총기 효율성까지 인도 전면전 시나리오에 직접 접목한 핵심 인물입니다. 문서의 내용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도 국방전략분석처 소속 군사전략운영분석관 아제이 프라탑 대령입니다. 지난 3년간 파키스탄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 부서는 전면전 대비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연구해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늘 비슷했죠. 중국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어요. 1962년 국경전쟁의 패배 이후 중국을 연구해온 우리 군은 그들의 전략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난드 장군은 매번 강조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할 건 선진 강대국뿐이다. 러시아, 중국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 그의 주장에 대부분의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원, 병력, 영토 모든 면에서 인도는 파키스탄보다 우위였으니까요. 제가 어느 전략회의에서 한국식 전략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죠. 아난드 장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미국 우산 아래 숨어있는 작은 나라 말인가? 그들이 독자적으로 해낸 것이 뭐가 있나? 저는 조용히 제 자료를 살펴봤어요.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었고 방위산업도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우리 전략국에서는 그저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공유하는 분위기였죠. 그들은 중국을 이긴 적도 없지 않은가? 아난드 장군의 말에 회의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 웃음에 동참했어요. 당시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요. 다음 주 회의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거대한 중국의 그림자가 우리 전략 회의를 지배했죠. 중국은 수적 우위로 적을 압도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 군 수뇌부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의 전략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다시 한국 사례를 언급하자 아난드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프라탑, 한국은 참고 대상이 아니네. 그들의 상황과 우리는 너무 다르지. 더 이상 시간 낭비는 그만하게나.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난 후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참고할 가치가 없는 걸까?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 방산국가로 성장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제 직감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곧 벌어질 줄은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급하게 중앙전략실로 불려갔습니다. 파키스탄과의 전면전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팀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였어요. 전략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비샬 분석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죠. 대령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중국식, 러시아식, 미국식 등 다양한 전략 모델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인데 놀랍게도 대부분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한 모델만 반복적으로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물었어요.
비샬이 답했습니다. 한국식 전략 모델입니다. 3일 전부터 계속 돌려봤는데 다른 건 다 실패하는데 이것만 계속 이겨요. 저는 믿기지 않았죠. 회의실에서 무시당했던 그 한국이었으니까요. 오류 아닌가? 다시 돌려봐. 비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50번은 더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저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식 모델은 병력 운용, 자원 배분, 지휘 체계가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모델들이 수적 우위에 의존했다면 한국식은 속도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비샬이 말했어요. 특히 여기를 보세요. 초기 대응 시간이 다른 모델보다 30% 이상 빠릅니다. 그리고 병력 손실률은 40% 낮고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난드 장군도 이 결과를 봤을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저는 빠르게 한국 모델을 더 분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은 1950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전쟁 상태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휴전 상태이지만 그들에게 전쟁 준비는 일상이었던 거죠. 비상 대응 체계, 예비군 시스템, 전투 훈련. 모든 게 우리와 달랐습니다. 회의실 한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하라. 뭔가 숨기고 있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나라였어요. 그들의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는 강철 같은 전쟁 준비 태세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전쟁 모델을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고요. 아난드 장군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책상에 놓인 봉투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프로젝트 K 프로토콜 최고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난드 장군의 직인이 찍혀 있었죠. 봉투를 열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도 전략국의 극비 지령이었어요. 대한민국 전쟁 모델 복제 작전명 프로젝트 K 프로토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아난드 장군도 눈치챘던 거죠. 한국식 모델만이 파키스탄과의 전면전 시뮬레이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장군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던 겁니다. 제 사무실로 라비 분석관이 들어왔어요. 프라탑 대령님, 좋은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유출된 대한민국 군사력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죠. 장군님 지시로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 모델은 무시당했는데 지금은 극비 프로젝트가 되었으니까요. 라비가 계속 말했어요. 러시아 보고서는 한국의 군사훈련 체계와 지휘 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죠. 저는 자료를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전쟁을 연구하지 않는다. 생존을 설계한 나라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해 10명의 분석관이 모였어요. 아난드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K 프로토콜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의 모델만 성공하는지 철저히 분석하라는 거요. 장군은 화면을 가리켰죠. 한국의 모델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수정 열쇠를 기술과 정밀함으로 극복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분석팀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지휘통제 시스템, 두 번째는 무기체계와 효율성, 세 번째는 예비군 시스템을 연구하게 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발견되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지휘통제망은 정보 처리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무기체계는 첨단 기술보다는 실전 효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예비군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현역 60만의 예비군 300만 이상을 72시간 내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아난드 장군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저는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진전이 있나? 장군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모방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70년간 다듬어져 온 거니까요.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네. 최대한 빨리 핵심만 뽑아내게. 파키스탄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어 보이니. 프로젝트 K 프로토콜이 한 달째 진행되던 어느 날 저희 팀은 실전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식 모델과 인도 기존 모델을 비교하는 훈련이었어요. 저는 센서와 계측 장비를 챙겨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프라탑 대령,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대응 시간을 측정하고 그것을 우리 체계와 비교하는 거죠. 라비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인도군과 한국식으로 훈련된 특별팀 둘 다 동일한 상황에 배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적 침투 상황이었어요. 인도군은 표준 절차에 따라 지휘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반면 한국식으로 훈련된 팀은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응 시간이 평균 43% 빨랐어요. 이건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닙니다. 저는 아난드 장군에게 보고했어요. 그들의 지휘 체계는 현장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반면 우리는 중앙 통제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규모 공격 상황에서 인도군 체계는 지휘 혼선, 오발, 후퇴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한국식 체계는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죠. 저녁에 정리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의존했고 그들은 판단에 집중했다. 이 한 줄이 모든 차이를 설명했어요. 훈련 결과를 분석하던 중 순일 준장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첨단 장비보다 운용 시스템에 더 투자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국방 백서를 살펴봤어요. 그들은 북한이라는 적과 70년 넘게 대치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첨단 무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는 거죠.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다른 접근법을 취했어요. 그들은 무기 자체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과 시스템에 투자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거죠. 아난드 장군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프라탑, 이 결과는 우리 군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군. 당신 생각은 어떤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수적 우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지휘 체계와 대응 속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적은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로젝트 K 프로토콜을 확대하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서류 캐비닛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2023년 인도 공군 내부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제목은 한국산 AESA 레이더 기술 검토 및 분석이었습니다. 호기심의 내용을 살펴봤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공군은 2023년 한국의 AESA 레이더 기술 도입을 검토했지만 결국 비용 문제로 보류했더군요. 흥미로운 점은 당시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이 기술을 수입해 현재 실전 배치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문서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 보고서 봤습니까? 라비에게 물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하지만 어제 시뮬레이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파키스탄 공군 접근 시 한국 레이더는 0.4초 만에 포착한 반면 우리 시스템은 2.7초가 걸렸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이 차이는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격차였죠. 왜 우리는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라비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시 평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했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아난드 장군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프라탑,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순 없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다행이지.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원래 조용히 강한 나라가 만드는 법이죠.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은 화려한 선전 없이 묵묵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기술을 발전시켜왔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1970년대만 해도 그들은 미국에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자체 전투기, 잠수함, 구축함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죠. 한퇴역 장성의 인터뷰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무기는 화려함보다 실전에서의 신뢰성을 중시합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난드 장군에게 제안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장군은 동의했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파키스탄과의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었으니까요.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 분석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72시간 내에 300만 명이 전투 전환 가능한 동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이 숫자는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훈련 참여율이 95%를 넘는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라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모든 남성은 기본적으로 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저는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교관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평범한 카페에서 대학생들이 자기 군대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요. 어떤 식으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군 생활을 자조적으로 말해요. 그냥 시간 때우기였죠. 별거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은 전술훈련부터 야간 사격까지 다 경험했더군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말하지만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외교관은 계속 말했어요. 서울 어느 길거리에서든 몇 분 만에 일개 소대급의 편성은 우습게 할 정도예요.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군대와 민간인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죠. 전략회의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시민이 아니었다. 훈련된 전사였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모든 성인 남성은 기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난드 장군에게 보고했을 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군. 문화적인 것이야. 장군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예비군들이 실제로 어떤 훈련을 받는지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고 전술 훈련도 진행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정치인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 자체입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만의 전투력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전투 태세로 전환할 수 있는 민간인들. 이것이야말로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국가 방어력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깊어질수록 한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예비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K2 소총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어요. 저는 실전 비교 테스트를 제안했고 아난드 장군이 승인했습니다. 프라탑, 솔직히 저 소총은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정말 효과적일까? 순일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동의했습니다. K2는 화려한 외관이 아닌 실용성에 중점을 둔 디자인이었으니까요. 테스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K2 소총은 인도군 현용 인사스와 비교해 내구성, 사격 안정성, 정비 효율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팀에게 설명했어요.
K2는 30년 노하우가 집약된 생존 도구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전 효용성에 초점을 맞춘 거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민간인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민간인들의 영상 클립을 입수했어요. 그들은 K2로 100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것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라비가 감탄했습니다. 저 정도 사격 실력이면 정규군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걸 웃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의 예비군은 우리 정규군 못지않은 전투력을 갖추고 있어요.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K2 소총의 개발 과정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은 자체 소총 개발에 나섰고 수많은 실패를 거쳐 마침내 K2를 탄생시켰어요. 그들은 화려한 스펙보다 실전에서의 신뢰성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전략 분석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죠. K2는 화려한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전에서의 신뢰성은 어떤 첨단 소총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아난드 장군에게 제출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군. 우리는 항상 최신 기술, 가장 화려한 무기를 추구했어. 하지만 한국은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우선시했지. 장군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우리 군은 종종 화려함에 눈이 멀어 실용성을 간과했어요. 반면 한국은 실전 환경을 염두에 두고 무기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들만의 철학과 생존 전략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K 프로토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군사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난드 장군이 문을 두드렸어요. 프라탑, 내일 최종 보고가 있네. 준비는 됐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군님. 모든 분석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위 장성들과 전략 분석관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저는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터의 한국의 군사체계, 무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독특한 국가 방위 철학이 표시되었죠. 우리가 가장 큰 교훈을 얻은 것은 한국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의 마인드셋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에게 국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장군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난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고 그 다음엔 따라하려 했고 마지막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국기는 태극기였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는 전략 국가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난드 장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프라탑, 자네의 통찰력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시간이야. 그로부터 몇 주 후 인도 국방부는 새로운 방위 산업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K9 자주포와 같은 한국산 무기 시스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이미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기술을 도입해 K9 바즈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제가 연구 중 발견한 폴란드의 사례도 흥미로웠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기로 했었죠. 이것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국방 철학과 시스템을 함께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파키스탄과의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저는 한국의 접경 지역 관리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 DMZ를 70년 넘게 관리해온 한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민간 방위 산업 발전 모델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한화, 현대로템, LI진엑스원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방산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분석했어요. 그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왔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난드 장군은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말했어요. 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군요. 저는 창문 너머로 인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대한민국의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 체계가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평소처럼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니까요. 화려한 선전 없이 조용히 강해지는 것. 이제 저는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프로젝트 K 프로토콜의 비밀스러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처음엔 무시당했던 우리나라의 군사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 강대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는지 지켜보셨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이루어낸 성과들, 기술력보다 실전에 집중한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지켜온 안보의식.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70년간 휴전선을 지키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선전 없이 우리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예전 군 시절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까요? 여러분이 지켜온 이 나라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특별한 것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태극기가 세계 곳곳에서 존경받는 이유,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세 스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